네, 진사로입니다. 64회 한능검 심화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하고 21번에서 물었어요. 자, 며칠 전 안핵사로 파견된 박 교수가 전학계 특별기구 설치를 상소하였다고 한해해가지고 삼정 이정충을 설치했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금방 아시겠죠? 바로 임술 농민 봉기입니다. 자, 이때는 세도 정치 시기였어요. 워낙 그 지배계층의 수탈이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봉기를 일으키게 됐다라는 거고, 이때는 이제 진주 지역에서 먼저 봉기가 시작돼서 이게 이제 그 일대로 확산이 되는 이런 일로 이어졌죠.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임술 농민 봉기 관련된 건데, 자, 5번입니다. 백낙신의 탐학이 발단이 되어 진주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라는, 요게 바로 임술 농민 봉기의 시작이에요. 자, 백낙신의 탐학까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임술 농민 봉기는 진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선지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자, 요 영남 만인소 사건은 조선 책략하고 관련이 있죠. 조선 책략입니다. 조선 책략. 이거는 이제 일본에 있었던 외교관 황준원 청나라 외교관이 그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조선이 해야 될 일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친중, 결일, 연미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대책을 제시했는데 이 중에 친중 이미 중국하고 친했고 결일 일본하고 이제 결사를 맺었고 남은 건 연미인데 이 연미는 미국과 연대해라 이거예요. 하지만 이 시기가 언제냐면 개항 초기, 그러니까 신미양요가 벌어진 지 겨우 10년 정도 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유생들은 아니 미국하고 연대를 하라고 조약을 맺으라고 이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만인소, 그러니까 수많은 선비들이 상소를 올렸다 이겁니다. 물론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비주류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은 전혀 채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로 이어지죠. 자, 그 다음에 운요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했다. 자, 요거 운요 사건이죠. 요거는 그 강화도 조약, 즉 조일수 조규의 체결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동학교도가 교조 신원을 주장하며 삼례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교조는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 선생을 뜻합니다. 최재우, 이분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재우 선생의 그 동학을 신봉하는 교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교조 최재우 선생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례 집회를 개최했죠. 이게 이제 보훈 집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교조 신원 운동은 동학 농민 운동에 이제 그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이제 이걸 간단히 말해서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요거는 그 계속해서 순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 이제 천주교를 박해 탄압을 하니까 이 황사영이 이제 중국 청나라에 있는 천주교 주교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외국 군대가 조선에 와서 좀 이제 정부를 벌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그 청나라까지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규모의 박해로 이어지죠. 그 이제 관련된 게 신유 박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5번 임술농민 봉기인데, 이 백낙신이라는 사람은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 세도 정치의 폐해, 세도 정치, 이때 가장 큰 폐해가 뭐였냐면 삼정의 문란이었어요. 이 삼정의 분란 때문에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그래서 박 교수가 조사한 결과 삼정 이정청 설치하게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자, 밑줄은 전하가 제위한 시기에 사실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자, 양성지가 팔도 지리지를 바쳤고 서거정 등이 동문선을 바쳤다. 여기서 알 수도 있겠지만 이게 쭉 읽다 보시면 시문을 팔도 지리지에 넣게 하셨고
이게 이제 한 고을의 흥함과 망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도 첫머리에 팔도 총도를 기록하고 각도의 앞에 도별지도를 붙여서 양경 팔도로 50권을 편찬하였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뭐냐면 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승람이라는 책입니다. 자, 물론 이제 팔도 지리지나 동문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로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이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들어간 게 총 집대성된 책이 동국여지승람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성종 때 나온 책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전하는 바로 성종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제 생각엔 선지도 어렵습니다. 예약을 정리한 가래집남이 저술되었다. 이 가래집남은 왕으로 따지자면 선조 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작성하신 분이 김장생. 이 가래집남을 쓰신 분은 김장생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동문휘고가 편찬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정조 때 나온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 알만한 책 나왔죠? 이게 바로 성종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이제 국조오례의, 그 다음에 악학괴범, 그리고 동국여지승남 요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거는 동국여지승남을 알았어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동국여지승남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봉합이 간행되었다. 이건 잘 아시죠? 광해군 때입니다. 왕으로 따지자면 광해군 때 있었던 거고 이 동의봉합을 쓰신 분은 잘 알죠? 허준. 자, 그 다음에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분원 비고가 만들어졌다. 자, 이거 백과사전 같은 책이죠. 영조 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문화 파트를 깊이 공부하신 학생들도 이 본문을 읽고 동국여지승람이라는 사실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예요. 자, 23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땡땡 정쟁과 혼란의 한가운데 서다 해가지고 땡땡의 즉위와 집권 시기를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그랬는데 이거 읽어보면 아 이거 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훈구와 사림의 대립 등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보자 했는데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이분이 즉위했대요. 즉 여기 들어갈 땡땡은 바로 중종입니다. 중종 반정이죠. 연산군 폐위된 게. 자, 삼포에서 외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거는 문제랑 관련은 없는데 설명을 좀 하자면 자, 삼포외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삼포외란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삼포외란 때문에 만들어진 기구가 비변사입니다. 이건 이제 이 문제랑은 관련이 없어요. 근데 비변사는 워낙 중요합니다. 다른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변사가 삼포외란 때문에 설치가 됐고 나중에 명종 때로 넘어가면 을묘외변이 생겨요. 그 을묘외변 때문에 이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상시기구가 되죠. 상설기구.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임진왜란이 벌어지면서 이 비변사가 국정총괄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총괄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는데 나중에 이제 세도정치 시기를 가게 되면 이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틀어쥐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매간매직이라든지 뭐 삼정의 문란 같은 이런 세도 정치의 폐단들이 이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에서 계속해서 정권을 휘둘렀기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됐던 일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되면 비변사를 없애버리는 거죠. 자, 이거는 문제랑 관련 없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중종 때 이야기로 돌아와서 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에 들어갈 내용은 결국 중종 때 있었던 일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선지를 쭉 읽어보시면 중종과 관련된 대표 키워드 하나가 떡하니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번에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었다. 자, 이 조광조가 바로 중종 시대에 활동했던 사림이에요. 이제 굉장히 그 많은 개혁 정치를 펼쳤죠. 여기 위훈 삭제도 나왔지만 뭐 소격서 폐지라든지 현량과 설치 같은 이런 이제 개혁 정책들을 실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조광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조광조가 살인인데 당시에 있었던 훈구들 입장에서는 뭐 소격서 폐지야 뭐 오케이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현량과 설치 이것도 물론 살인들을 등용하는 거라서 좋진 않았겠지만 이 훈구들 입장에서의 발작 버튼은
분명히 위훈 삭제가 맞을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그 중종 반정에 참여했던 공신들에 대한 그 농공행상인데, 여기에 이제 조광조가 얘기했던 건 위훈, 이제 훈격이 거짓된 훈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많은 훈구들이 연루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공신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 다 지워버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조광조의 주장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훈구 입장에서 발작 버튼이 눌려진 거예요. 아니, 우리를 공신에서 빼내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조광조 일파가 제거가 되는 요 일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뭐 주초위왕이라고 해가지고 나뭇잎에 이제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다. 주초가 합치면 조가 돼요.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제 어쨌든 훈구 입장에서는 뭐 어떤 구실을 동원해서든 조광조를 없앨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기묘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들도 중요하니까 볼게요. 이괄이 난을 일으켜서 도성을 점령하였다. 요 이괄의 난은 인조 반정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조식입니다. 요 인조 반정 때 그 논공 행상에 대해서 이괄 쪽 논공 행상이에요. 이괄 쪽의 세력들이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난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적과 윤유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었다. 이거는 이제 환국인데, 환국에서 남인이 축출된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황국이 경기갑 해가지고 경신왕국, 갑술왕국, 기사왕국 이렇게 있어요. 이 허적과 윤유 같은 남인이 축출된 거는 이제 경신황국이에요. 이 경신왕국에서 이제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들이 정권을 주도해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왕국 때는 그 이제 이거는 인현왕후 폐위 및 장희빈의 중전 등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 기사왕국 때는 다시 남인이 정권을 잡고 서인이 축출이 돼요.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갑술왕국이 되면은 이제 남인은 완전히 몰락하고 서인들이 주도 세력이 되는 이런 일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자, 요거는 선조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이때는 서인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분화되던 시기였어요. 이때 이제 이 정열입의 모반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작은데 그냥 작은 사건인데,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 우의정이었던 정철이 좀 이 사건을 계속 키워요. 이 사건을 계속 키워가지고 그 동인 쪽을 날려버리는 이런 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정열입 모반 사건 기축옥사예요. 이때 이제 감옥에 갇혀서 뭐 유배를 받거나 돌아가시게 됐던 선비분들의 숫자가 그 전에 있었던 4번의 사화에서 피해를 입었던 선비들보다 더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큰 사건을 만든 건데, 이걸 주도했던 분이 정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의 그 송광정철, 그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화를 입었다. 이거는 이제 무오사화를 말하는 건데요. 4번의 사화 중 처음 있었던 일이죠. 연산군 때 있었습니다. 이 조의제문이라는 거는 이제 그 김종직이라는 사림 선비가 작성한 그 의제에게 그 조의를 표한다, 애도를 한다라는 그 글이에요. 이 의제는 중국의 황제인데 그 자기 숙부한테 이제 황제를 빼앗기고 죽게 되는 그런 황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림 김종직이 그 의제를 애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읽어보면 결국 그 단종과 세조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연산군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이고 성종은 또 저 세조의 손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왕가를 모독하는 글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김일성 같은 살림 세력들이 화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무오사와. 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가당시 활약한 의병장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의병장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의병장들이 몇 분 계셔요. 대표적으로 조원, 그리고 옆에 계시는 유정, 사명대사, 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문부도 간혹 등장을 하고요. 김천일 의병장도 가끔 나오는데 이제 다른 분들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어쨌거나 이런 의병장들 분들의 이름을 보고 이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쭉 읽다 보시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정답은 금방 나와야 돼요. 2번.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건 이제 임진왜란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래 부사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항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패했죠. 이게 이제 일본이 처음으로 뭐 부산 쪽으로 들어온 이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을 했다. 이 일본 선지는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왜구가 뭐 고려 말 조선 초 이 시기에 왜구가 계속해서 이제 남쪽으로 와가지고 약탈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벌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세종대왕이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왜구들의 근거지였던 쓰시마, 즉 대마도를 정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든 그 쓰시마에 있는 사람들 살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조선한테 계속해서 교역을 요청을 해요. 좀 거래 좀 하자, 교역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해 약조를 맺고 그 제한적인 교역을 허용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 교역에 불만을 품은 왜구들이 또 한번 그 삼포회란, 을묘회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까 중종, 명종 시대입니다. 자, 3번에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요거는 병자호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자, 최영, 홍산 전투, 이거는 고려 말기 우왕 때죠. 자, 이때 왜구들을 무찔렀던 전투로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홍산 전투의 최영 장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진포대첩, 요거는 이제 최무선이 이제 관련이 되죠. 화약의 아버지. 그래서 진포대첩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거기서 패전한 왜구가 이제 우리나라 내륙으로 막 들어와서 그들을 무찌른 전투가 황산 전투. 요건 이제 이성계가 이제 지휘했던 전투죠. 이렇게 흐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강홍립 부대가 사루 전투에 참전하였다. 자, 요 강홍립 부대 사루 전투 참전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명나라랑 후금이 싸운 전투인데 여기에 이제 명나라의 요청을 받고 광해군이 강홍립 부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해군이 그 출전을 하려는 강홍립을 불러다가 야, 홍립아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너 가서 후금하고 싸우다가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홍립은 왕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차마 못했던 그 뜻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어떻게 하냐면 투항을 합니다. 항복.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강홍립 투항 사건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이거는 광해군의 중립적인 외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제 생각엔 광해군이 굉장히 똑똑했던 왕 같아요. 임진왜란도 엄청나게 잘 수습했잖아요. 선조는 저기 의주 쪽에 처박혀가지고 깨딱하면은 명나라로 망명하려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광해군은 당시에 이제 반쪽짜리 조정을 이끌고 조선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란을 수습했어요. 세자 입장으로. 그럼 그만큼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한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때가 명나라랑 후금이 싸우고 있는 시기였는데 암만 생각해도 후금이 점점 강해질 것 같고 명나라는 금방 이제 약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명나라만을 맹목적으로 편들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랬다간 나중에 조선이 더 저 후금한테 밟혀서 위험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은 명이나 후금 쪽 어디에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강홍립 투항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당시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측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리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리학 입장에서는 명나라가 정통이에요. 정통을 수호한다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도 그 친명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광해군이 뭐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폐위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 신하들 입장에서는 저 중립적인 외교가 아무래도 인조 반정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다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인조가 왕위에 올랐으니 이때는 이제 서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정권을 잡고 친명 배금 정책을 펴게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병자호란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 요 흐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다음 문제 갑시다. 자, 앞에 25번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25번 갈게요. 밑줄 그은 시기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조영석과 김홍도의 풍속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풍속화입니다. 자, 인부들이 말발굽에 징을 박는 모습과 기와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대요. 자, 풍속화가 나온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물론 조선 후기죠. 김홍도라는 분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을 거고, 이 풍속화는 조선 후기, 그러니까 서민 문화가 발전하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강 전도 등 진경 산수화가 그려졌다. 예, 이건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그 다음에 양반 사회를 풍자한 탈춤, 예, 이것도 조선 후기죠. 자, 이것들 다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이고, 춘향과 흥보가 등의 판소리 맞죠? 그 다음에 홍길동전, 박시전 등의 한글 소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소리기의 소설 같은 것도 이 시기에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풍속화 이런 것도 이제 서민 문화랑 관련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중인 계층에서의 위양 문학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어쨌든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이제 딴 건 다 말씀드렸고, 2번이 이제 조선 후기가 아니죠. 수시력이 도입되었다라는 요 수시력 도입은 세종 때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조선 후기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 광해군 광해군서부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 전기 후기를 보통 나눠서 얘기하기 때문에 세종대왕 시기는 조선 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시력이 도입된 건 조선 전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관련된 게 또 시연력이라고 있어요. 시연력. 요거는 조선 후기가 맞아요. 역법으로 시연력을 도입했던 게 조선 후기. 그리고 이 시연력과 관련된 분이 있다면 김육 이런 분이 있는데, 김육. 근데 이 김육이라는 요 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또 하나는 시연력, 또 하나는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의 전국 확산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생을 그냥 대동법에다 바쳤다. 예, 이렇게 생각할 만한 분이 김육인데, 이 김육 선생이 시연력을 이제 도입하는 역할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6번 갈게요. 밑줄군 왕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대전 통편이 완성되었다라는 데서 이 왕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대전 통편은 그 정조예요. 정조. 요 법전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가 이제 조선은 경국대전이죠. 물론 그 전에 정도전이 지은 조선 경국전도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법전으로는 경국대전이 이제 성종 때, 그 다음에 속대전. 요 속대전은 영조, 그 다음에 대전 통편. 요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정조고, 글씨가 안 좋네요. 언제나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전 회통. 요거는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 분명히 정조를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찾아볼게요. 근데 첫 줄 딱 읽자마자 나오죠. 초기 운신제를 시행하였다.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전 통편이 정조 시대의 책이다라는 거를 알기만 하면 답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바로 다음 왕인 순조 때입니다. 세도 정치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 정치의 폐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북 지역민들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난 그 홍경래의 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어, 이 자의대비는 그 인조의 부인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뭐 효종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효종의 부인 돌아가셨을 때도 자의대비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었는데 엄마가 살아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이제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그 기간을 놓고 남인과 서인이 이제 이때는 좀 싸우게 됐어요. 대립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예송이라고 해요. 아니 뭐 우리 지금 입장에서야 뭐 아들 죽었다고 엄마가 상복을 3년 입을 것이냐 1년 입을 것이냐 갖고 싸운다는 게
뭐야 이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살인들 입장에서는 살인은 성리학자고 이 성리학자는 정통과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복 입는 기간을 놓고 이제 어느 쪽이 정통이냐라고 인정을 받는 거는 각자의 붕당에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라는 거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게 이제 먼저다라는 거. 자, 4번. 이인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련 세력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건 이제 영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류가 조총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자, 요거 내용만 갖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 흑룡강 전투는 사실 나선 정벌하고 관련됩니다. 북벌론 때문에 그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부대를 육성을 했어요. 근데 청나라가 야 우리 러시아 침공하러 갈 건데 너희가 좀 부대를 보내야겠어 라고 조선한테 통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청나라를 정벌하려고 훈련시켰던 이 조총부대를 그 나선 정벌에 투입을 하게 됐던 이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효종 때 있었던 일이에요. 주로 북벌론이 효종 때 나왔습니다. 자 2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하고 물었어요. 가의 강진 유배지를 찾아서 자, 뭐 해장선사의 주선으로 거처한 곳 보은산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읍내의 제자들을 교육하고 아학 편운이를 편찬한 곳 요걸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자 10여 년간 머무르며 목민심서 경세유표를 집필했다.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 목민심서 경세유포 그 다음에 이제 뭐 흠음신서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바로 다산이라는 호도 나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정약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선지 보면 아 이건 정약용이야 라고 나와야 돼요. 5번이 정답입니다.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자, 이 정약용은 실학의 대표적인 학자죠. 그리고 이제 그 정조 시기에 활동했던 분인데 이 정조한테 굉장히 그 신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거중기 설계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제 이 정약용이 워낙 이렇게 학문을 읽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뛰어난 분이다 보니까 정조가 이제 그 화성을 수원에 화성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 공사기간 단축하고 싶으니까 약용아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야 너 가서 책 몇 권 보고서 야 이 화성 건축을 좀 어떻게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방안을 강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정약용이 한 달 동안 이 책 저 책을 다 찾아보고 거중기를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의 건축 기간을 그냥 3분의 1로 줄여버리는 이런 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때 참고했던 책이 이제 중국의 책이었던 기기도설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만의 그 새로운 이제 그 도르래를 이용한 기구죠. 거중기를 설계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돌도 쉽게 올릴 수 있게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뭐 다른 설명도 드릴게요.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신숙주입니다. 집현전의 학자였는데 이제 나중에 그 계속해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벼슬을 유지했던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현전 학자 중에 뭐 박팽년, 성산문, 이계 같은 분들은 사육신으로 이제 그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신숙주는 이제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변절의 아이콘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인식이 돼 있기도 하죠. 그 세조 때도 계속 이제 그 중앙 정치에서 핵심적인 일을 했던 분입니다. 자,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이거는 이제 주세붕 사림의 한 분인 주세붕이 이제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이거 하신 분은 그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이제 특히 이분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추사체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세한도라는 작품도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가 이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한 요게 이제 많이 나와요.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풀을 형성하였다라는 것은 정제두 이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갈게요.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자 온성의 국민들이 울분을 품고 어지러이 발사했으면 반드시 오랑캐를 도륙하여야 한다. 용감하게 싸운 것에 기인한 거였다. 라고 뭐 유해처에서 막았다 이랬죠. 자 평양 군민들이
대동강에서 이양선을 격침한 이 사건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읽으면 나와야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자, 평양 군민들이 대동강에서 이양선을 격침했다. 이 이양선이 바로 제너럴 셔먼호죠. 그래서 이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이 영향을 미쳐서 일어난 게 바로 신미양요. 미국이 쳐들어온 거죠. 다만 이제 이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고 5년 뒤에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미양요가 있고 나서 척하비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요거 흐름까지는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유 박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이게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다. 이건 잘 아시죠? 동학독민운동입니다. 1차 봉기, 백산봉기에서 이제 그 황룡천, 황토현 전투 승리하고 농민군들이 승리하고 이제 정부랑 이제 맺게 된 화약이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교장각 도서가 국외로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갑자기 열받네요. 병인 양요입니다. 이제 그 병인 박해 때문에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왔다가 이제 이 외교장각 도서, 의궤 같은 이런 도서들을 약탈해간 이런 사건이 이제 병인 양요죠. 이제 나중에 박병선 박사 같은 이런 분들께서 이 외교장각 도서를 다시 국내로 반환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페르트의 남영군 묘 도굴 사건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이제 뭐 이 남영군 묘 도굴 사건은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이제 조선국과 통상을 하기 위해서 남영군 묘를 도굴해서 시신을 탈취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협상의 빌미로 삼으려고 했던 이런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남영군은 흥선대원군 아버지니까 이 묘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놨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밤에 뭔가 뚱땅뚱땅 소리가 나니까 이제 거기 인근 주민들이 남영군 묘를 가봤더니 저지랄을 하고 있으니 이제 막 돌멩이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 오페르트 쫓아낸 거죠. 이제 이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흥선대원군 시기에 그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사건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그냥 뭐 병, 재병, 남신, 척, 요 정도로 그냥 외우고 있어요. 요건 병인 박해고, 이게 제너럴 셔먼 사건, 이게 병인 양요입니다. 그리고 남영군묘 도굴시도 사건, 그 다음에 신미 양요, 척합의의 건립,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요 흐름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외웠습니다. 자, 29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의 상소 조선의 정치를 뒤흔들다.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지부 복걸척 화의소를 올려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다. 그리고 단발령에 반대했다 이거죠. 자, 흥선대원군의 하야 요구. 이게 이제 이분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키워드예요. 흥선대원군의 하야 요구. 그 다음에 외양일체론에도 나옵니다. 위정척사파의 거두라고 볼 수 있는 최익현에 대한 설명이에요. 최익현. 이분은 정말로 보수주의자.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그 본인의 신념, 이제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던 진정한 보수주의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흥선대원군의 하야 요구, 외양일체론 이게 이제 그 위정척사 운동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서양의 세력들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일본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성리학적인 그 가치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이분의 이런 주장들은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 결국은 의병 활동까지 이제 앞장서서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을사의병 때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입니다.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 태인은 지금 전북 정읍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을사의병에 이제 선두에 계셨던 분이에요. 다만 이 을사의병을 진압하려고 관군들이 오니까 최익현 선생이 의병들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랑 싸울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전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이제 체포가 되셔서 결국은 이제 쓰시마 섬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말년으로 이어지죠. 자,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이거는 이제 대한광복회를 설립하신 분 박상진 선생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 통사를 집필하였다. 자, 한국 통사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건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였던 박은식 선생. 이분은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통사, 또 하나는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를 쓰셨던 분이에요. 자,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라는, 요거는 이제 정미의병인데, 요 지휘를 하신 분은 이인영이라는 분이에요. 이인영. 근데 요건 이제 정미의병입니다. 13도의 창의군. 예. 그러니까 각 도별로 다 의병 부대가 일어났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보국안민을 기치로 우금치에서 일본군 및 광군에 맞서서 싸웠다. 자, 보국안민뿐만 아니라 제폭구민도 있어요. 이건 이제 동학농민군을 뜻하고, 지휘하신 분으로 따지자면 전봉준 장군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인물로 정리를 한다면 이와 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테니스 의병은 최익현 선생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갈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을 물었습니다. 심히 급박한 상황 중에 나는 적의활동과 청국군대의 내습을 우려하여 주상을 모시고 지키기 편리한 경호궁으로 옮기시게 한 후 일본 병사를 하여금 호위할 방침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주상은 일본은 나를 와서 보호하라고 글을 쓰셔 주신지라 졸지에 별난을 만난 사대당의 거두들은 이권하다가 민영옥, 민태호 등은 용감한 우리 집행원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당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 어때요? 일본하고는 협력을 해서 이제 왕을 호위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고, 청국 군대의 내습을 우려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씨 세력들을 죽인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각이 빵 나오죠. 이건 바로 갑신정변, 급진개화파 세력들이 이제 일으켰던 정변입니다. 일본하고는 협력 관계로 해서 이제 지켜줄 것을 약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정총국 개국 축하인에서 정변을 일으켜서 민씨 세력들을 제거했던 이런 이제 정변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그 민씨 그 세력, 명성황후, 뭐 이 민씨 세력들이 결국은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이 정변이 3일 만에 끝나죠.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청나라 세력을 끌어들였던 게 총 3번이 있어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나중에 동학농민운동까지. 전 개인적으로 요 청나라 끌어들인 요 상황은 좀 이제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갑신정변에 대한 걸 찾아주면 돼요. 연표에서 어디에 해당할 것이냐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이 순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텐진 조약이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이에요. 이 갑신정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신정변이 벌어지니까 민씨 세력들이 또 청나라에다가 SOS에서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또 싸워요. 이때 이제 일본하고 청나라가 우리나라 궁궐 주변에서 싸운 겁니다. 물론 이제 이때 일본은 이제 군인들의 세력만으로는 이제 많이 밀리는 상황이라 이제 일본이 결국은 패하고 물러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청나라 양국에서는 야, 우리가 조선에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조약을 맺으면서 물러나자 이렇게 이제 약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텐진 조약 결과로는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전부 다 조선에서 나간다 이걸 약속을 한 거예요. 다만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가 조선 땅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먼저 상대방 국가에게 통보를 하자. 요거까지 약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했을 때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이 패하고 농민군이 승리하니까 당시에 정부에서 또 청나라에다가 SOS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려고 하니 텐진 조약의 조항에 따라서 일본에다 먼저 알려줬죠. 그래서 일본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는 너희 요청대로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러 우리가 갈게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일본은 청나라 연락을 받고 들어와서 경복궁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는 우와 이거 청나라랑 일본이 또 싸우겠는데라고 생각한 정부가 부랴부랴 맺은 게 전주 화약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이제 해안 쪽에 경기도 해안 쪽에 있었던 청나라 군대에 선전포고 없이 치면서 청일 전쟁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요 라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어쨌거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제 이런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네. 30번까지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31번부터 40번까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